충격입니다. 2024년 뉴욕타임스가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딴 섬에서 놀랍게도 한글이 한민족의 언어를 살렸다는 소식입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사라질 뻔했던 찌아찌아어 93명의 소수민족 언어가 한글 덕분에 할머니와 손녀가 편지를 주고받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30년 경력의 하버드 언어학 교수 미셸 채플리조차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배운 바로 그 언어가 한 글자 한 글자 살아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낱낱이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위대한 한글,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주 뿌듯하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채플리입니다. 미국에서 왔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며 세계 곳곳에 사라져가는 언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43살 감정보다는 증거를 먼저 믿는 사람이고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철저한 회의론자라고 부르곤 하죠. 그리고 그런 저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 제 평생 신념을 뒤흔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꽤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고 문화적으로는 다소 과장과 홍보가 많은 나라라는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국의 문자 한글이 저를 지구 반대편까지 끌고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는 인도네시아의 부톤 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작은 섬들을 보며 저는 제 직업과 연구실, 가득 쌓인 논문과 차가운 책상 위의 커피잔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은 늘 명확하고 차갑고 예측 가능한 세계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세계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열대의 구름이 뿌연 장막처럼 아래를 덮고 섬들의 초록빛이 그 속을 뚫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름답지만 동시에 낯설고 제가 믿어온 지식들이 닿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죠. 이 모든 여정은 단 한 장의 신문 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3주 전, 아주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논문 제안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조용하고 건조한 하루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 조교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두드리더니 뉴욕타임스 기사를 건네주는 거예요.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찌아찌아족, 한국 문자로 사라져가는 언어 보존하다. 제가 연구해온 분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한 언어가 외부 문자를 통해 되살아난다. 특히 그 문자가 한국의 한글이라니. 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말하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과장된 홍보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한국 관련 기사에서 종종 지나치게 미화된 표현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세계 최고, 혁신, 기적 같은 말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죠. 말도 안 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안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부족의 언어를 읽고 쓰는 장면, 할머니가 손녀의 편지를 손으로 받아들고 눈물을 터뜨리는 장면,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한 한국인 교사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감정적인 묘사들이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은 늘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이걸 실제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게 옳건 틀리건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고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를 완전히 이 프로젝트를 조사하는데 쏟아부었습니다. 한국 연구자 몇 명이 쓴 논문들, 다소 감정적인 언론 기사들, 흩어져 있는 블로그 글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몇 개. 그런데 제가 찾던 건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비교 분석, 장기적 데이터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일이 정확한 검증 없이 퍼지고 있다니.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그래서 지금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긴 여행 끝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며 앉아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낮게 내려오며 바우바우 공항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마을, 좁은 도로, 바람에 흔들리는 야자수들. 공항이라고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솔직히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겠지. 열정만 가득하고 지속은 어려운 프로젝트겠지. 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내리는 순간 마치 뜨거운 솜이 몸을 감싸는 듯한 열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현지인 남성을 보았고 손에는 어설픈 영어로 적힌 미쉐리라는 팻말이 들려 있었어요. 그가 바로 라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근한 미소를 지니고 무더위 속에서도 여유로운 표정을 잃지 않던 남자였죠. 미첼 교수님 맞으시죠? 저는 라만입니다. 오늘부터 계속 함께 움직일 거예요. 저는 정중하게 악수를 건넸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싸늘한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을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했을까? 그런 제 표정을 읽기라도 한 듯 라마는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오늘 마을 학교를 먼저 가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이 오후 수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증거를 찾고 싶었으니까요. 도시는 금방 시골 풍경으로 변했습니다. 좁은 도로, 산을 따라 이어지는 흙길, 우거진 숲. 그러다 라만이 차를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한 30분 정도면 도착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접근성에서 체계적인 교육이라니. 그 말이 무심코 입 밖으로 새어나갔을 때 라마는 잠시 미소를 거두었지만 이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보시면 아실 거예요. 숲길을 걷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언어가 살아났단 말인가? 그리고 마침내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숲 너머에서 울려오는 아이들 목소리. 또렷한 낭송 소리.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그런데 분명 일정한 문자를 읽는 리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리고 그 순간 숲이 열리며 작은 마을과 학교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분명히 한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예상한 어설픈 모방이 아니라 꽤 정확한 발음으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게 될 건 단순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제가 세운 모든 가정을 뒤흔들 증거들이라는 걸.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시작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학교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제가 처음 뉴욕에서 이 프로젝트의 기사를 접했을 때만 해도 설마 저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죠. 외부 문자를 들여와 언어를 살린다는 건 학계에서도 거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 의심은 한국에 대한 편견과도 자연스럽게 엮였습니다. 한국, K-팝이나 전자제품은 유명하지만 그들의 문자가 다른 언어를 살린다고. 당시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는 냉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쩐지 그들의 성과를 과대평가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언론은 종종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한국은 요즘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으니 이건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사거리 정도라고 생각했죠. 그런 선입견을 안고 걸어가던 제 앞에 낡은 노란색 학교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벽에 스며든 세월의 흔적, 반쯤 열린 창문, 그리고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 안에는 제가 익숙한 교실의 풍경과는 다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언어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며 교실을 통해 숨 쉬는 것 같은 생동감이었어요. 라만이 입구를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문틈이 벌어지는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차갑고 단단한 회의의 덩어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예상 밖의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27명. 저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연구자로서의 습관이죠. 나무 벤치에 앉은 아이들은 나이도 다르고 교복도 제각각이며 어떤 아이는 맨발이었고 어떤 아이는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있었지만 전부 한 방향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 손끝, 집중력 모든 게 칠판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칠판에는 놀랍게도 한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다른 문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현대에 만들어진 문자, 그리고 제가 편견을 갖고 평가하던 문자. 그게 여기 인도네시아의 작은 교실 한가운데 주도권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자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그들은 한글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말을 쓰고 있었어요. 제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찌아찌아어를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조합하고 고쳐 쓰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이해하고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써온 문자처럼요. 앞줄의 여자아이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9살 정도로 보였는데 입술을 꾹 깨물고 문장 하나를 완성해 가던 그 아이의 표정에는 노력의 흔적과 자신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칠판을 올려다본 뒤 자신의 노트를 비교하고 미소 지을 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금이 갔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전 세계의 문해 프로그램들을 봤습니다. 실패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춘 문자 체계, 낯설고 복잡해서 몇 주 못 가 포기하는 아이들, 방문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민 시범 수업하지만 이곳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학습은 진짜였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돕고 실력이 다른 아이들이 서로 보완해주고 글자를 조합하는 과정이 한글이라는 도구의 합리적 구조와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꾸며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때였어요. 교실 옆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면 원피스와 낡은 샌들, 주름진 손과 잉크 얼룩,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눈빛.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 이 조용한 교실 한가운데의 중심이구나. 정덕경 선생님.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몸을 바친 사람이 가진 특유의 단단함과 피로, 그리고 깊은 책임감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그 표정을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아이들 하나하나의 노트를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화려한 수업 방식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첼 교수님, 회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공격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담담함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숨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죠. 저는 데이터와 증거를 보러 왔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세상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근거 있는 변화는 흔하지 않다는 걸요. 저도 그랬죠. 감정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 선생님은 오히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래서 모시고 갈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저를 교실 밖으로 안내해 작은 건물로 이끌었습니다. 닭이 흙을 파고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소박한 마당을 지나면서 저는 묘한 대비를 느꼈어요. 이렇게 원시적인 풍경 속에서
최첨단 문자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니. 작은 도서관 겸 사무실처럼 보이는 방 안에서 한 남자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신중한 눈빛, 책상 위에 겹겹이 쌓인 노트들, 복잡한 차트들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 데이터를 믿는 사람이구나. 그가 바로 묵민 도서관장이었어요. 그가 했던 첫 문장은 제 의심을 멈추게 만들었죠. 교수님의 논문, 몇 편 읽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어떤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믿는 언어 보존의 방식, 제가 쌓아온 기준을 이곳에서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것. 이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신호였어요. 묵민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제 쪽으로 보여주려는 순간 저는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평생의 전제가 뒤흔들릴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래프가 하나둘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제 연구 인생을 뒤바꿀지도 모르는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계속해서 저는 그 데이터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을 비추던 햇빛은 어느새 낮게 깔려 있었고 노을이 천천히 건물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SUV의 엔진 소리가 잦아드는 그 순간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방금 전에 들은 이야기와 눈앞에서 본 자료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낯설고 먼 땅인 이곳에서 내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언어 보존이라는 개념이 책이나 논문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 안에서 뛰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묵민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방금 전 들었던 차이풀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이야기의 문을 열어젖히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SUV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묵민과 정 선생님 그리고 아비딘이 내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 그리고 어떤 준비된 결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도 저는 데이터 속 숫자와 그래프들이 아무리 놀랍다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나름 냉철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특히 제 나이쯤 되면 자기 전문 분야에서 쌓아온 기준과 회의주의는 쉽게 내려놓기 어렵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비딘이 들려준 그 조용하지만 깊이 울리는 말들 그 아이가 10살 때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의 떨림, 할머니의 이야기를 손으로 적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 표현. 그것이 제 마음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끄럽기까지 했죠.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쓰는 게 비과학적이거나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고 단정했던 제 확신들. 방금 그 도서관의 작은 탁자 위에서 모두 부서져 나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SUV 안에서 묵민이 다시 차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그의 노트북 안에 숨어 있었죠. 저는 그 화면 속에서 여전히 분석자의 본능을 잊지 않으려 애쓰며 숫자 하나, 방법론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 흐름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묵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마을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문자가 생기면서 어떤 문화적 전환이 일어났는지. 그 설명은 모두 정제된 데이터였지만 숫자들 사이로 실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특히 세대 간 대화가 67% 증가했다는 그 숫자는 계속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분들이 더 자주, 더 오래,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사실. 저는 그게 단순한 교육 통계를 넘어서는 의미라고 느꼈습니다. 언어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니까요. SUV는 마을을 천천히 벗어나 큰 길로 향했습니다. 길가에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어떤 아이는 활짝 웃으며 친구에게 작은 종이를 건네고 있었는데 그 종이 위에 한글 비슷한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창문 너머로 스치듯 보였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죠.
저 아이는 지금 자신의 언어를 손으로 쓰고 있겠군요. 그러자 조수석에 앉아있던 정 선생님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저 아이들은 이제 글자를 가진 첫 세대예요. 그 말은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을 한 번 더 쿵 하고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글자가 생긴 순간 그들의 언어는 더 이상 사라질 위험이 있는 말이 아니라 미래로 건너갈 준비를 갖춘 말이 된 거죠. 이런 변화는 제가 이론으로만 공부해온 그 어떤 언어 부흥 모델보다 너무나도 생생하고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묵민은 제게 잠시 말없이 고개를 돌리더니 살짝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도서관 안에서 데이터 설명을 하던 그 안정적인 톤과는 달랐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무엇보다 무게감이 있었죠. 교육국 국장인 차이풀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묻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것인가? 데이터는 명확했고, 아이들은 변했고, 언어는 살아났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왜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반대하는 걸까? 아마도 그 질문은 제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나 봅니다. 정 선생님이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교수님도 아시잖아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이고 역사고 정치와도 얽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문자가 들어오는 걸 마치 외부의 힘에 굴복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저는 내심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평생 언어를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언어의 선택이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요소들을 건드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SUV는 어느새 숲과 논밭이 이어진 외곽도로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근처에서 낮고 긴 건물이 하나 보였는데 묵민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그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곧 저기서 차이풀을 만나게 될 겁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겪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제 심장은 다시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도서관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던 그 두근거림과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성공의 단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공이 맞닥뜨린 저항을 보게 될 차례였죠. 그리고 그 저항 속에서야 비로소 이 프로젝트의 진짜 얼굴이 보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SUV는 천천히 건물을 향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허리를 곧게 펴고 마치 다가오는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처럼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만남이 지금까지 봐온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지는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알 수 없음이 오히려 저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죠. SUV는 결국 건물 앞에 멈춰섰고 우리는 한 명씩 문을 열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시야 저편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오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차이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데이터보다도 인간적이며 어떤 그래프보다도 복잡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바우바우시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던 그 오후의 공기는 제가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의 열정과 미소를 천천히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꽃나무가 줄지어 선 넓은 거리 너머로 교육국 건물이 보였는데 그 베이지색 벽과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마치 제가 곧 마주할 이야기의 무게를 미리 보여주려는 것처럼 묵직해 보였어요. 라만이 조심스럽게 차를 세우고 문을 열자 제 안에서는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찬란한 성공담 뒤에는 언제나 들려야 하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건물 안은 익숙한 관공서의 분위기였어요. 윙윙 소리를 내며 켜진 오래된 형광등, 달아 반들반들해진 리놀륨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초상화들까지 모두가 말없이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여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 우선인 곳이다. 안내 직원의 안내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가자 차이풀의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아래 거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우 예의를 갖춘 손길로 저를 맞았습니다. 그 정돈된 옷차림과 차분한 목소리는 그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인지 단번에 보여줬어요. 사무실 역시 그와 닮아 있었습니다. 라벨이 깔끔하게 붙은 상자들, 각이 정확한 책상 위 정리된 서류철. 여유를 찾기 힘들 만큼 정확한 질서가 그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을 도서관의 따뜻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음의 교감이 아니라 제도와 규정의 언어가 오갈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이풀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확실한 경계심이 배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으셨겠죠. 그의 말은 시작부터 날카롭게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내 펜을 쥐었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러 왔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마치 그 말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약간 안도한 표정으로 본론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우려는 법적인 틀의 부재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 체계 속에서 한글은 공식 언어도 공식 문자도 아니라는 점. 그래서 현재의 프로그램이 법과 제도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그는 분명하게 지적했어요. 저는 그 말 하나만으로도 이미 문제의 규모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도적 인정 없이는 아무리 아름다운 시도라도 오래가기 어렵다는 사실,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그 현실 말이죠. 기초가 승인되지 않은 집은 바람 한 번에도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두 번째 우려는 숫자였습니다. 전체 부족 인구 중 실제로 수업을 듣는 학생은 200명도 안 된다는 사실. 찬란해 보이던 그 교실의 활기가 부족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이풀은 강조하고 있었어요. 참가하지 않은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더 먼 마을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묘하게 저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성공담만 바라보고 그 뒤에 있는 침묵의 다수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이자 가장 민감한 문제를 꺼냈습니다. 문화제국주의 논란이었습니다. 외부 국가의 문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혹시나 공동체의 자주성을 해치는 일은 아닌지 일부 학자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식민지가 아니었어요. 우리만의 문자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의견이 아닌 공동체의 자존심과 역사적 감정이 깃들어 있는 듯 했어요. 그의 말들은 모두 날카롭고 무거웠지만 그 어느 것도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창문 앞에서 말없이 고민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반대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실패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찌아찌아족의 언어가 살아남기를 바라면서도 그 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고 싶은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기한 문제들은 제가 처음 이곳에 오기 전 마음속에 떠올렸던 의문들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한 현장도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할머니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적어달라며 눈물을 흘리던 장면들. 묵민이 쌓아온 데이터와 아비딘의 끈질긴 수업. 그런 것들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물을 내려오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라마는 제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이 군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행정구역을 지나 주택가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고 그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 제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군수의 사무실은 차이풀의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온도가 있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오래된 나무 바닥, 전통 예술품과 따뜻한 조명. 무엇보다 그 공간에는 공동체를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의 숨결이 느껴졌어요. 군수 아루사는 저를 반갑게 맞으며 차이풀의 우려가 틀린 건 아니지만 관점이 다를 뿐이라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며 직접 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글로 쓸 수 있게 된 아이들, 오랜 이야기들을 다시 손주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된 조부모들, 그리고 천천히 변화의 씨앗을 품는 공동체. 그의 말에는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생생함이 있습니다. 그는 제도나 숫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군수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 선생님에게 의존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며 뿌리가 깊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확실히 차이풀의 논리와는 다른 결을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도 그들이 말하는 것도 모두 이 프로젝트의 진실이었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모습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에 손쉽게 기울기엔 이 이야기는 너무 크고 너무 오래된 역사와 감정,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이 얽혀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른 순간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예정이었고 거기서 또 다른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문 한 줄로 요약될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 오늘 들은 목소리들만으로도 제가 앞으로 마주할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넓을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상하게도 저를 더 깊이 이 여정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내일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을 만나게 되겠죠.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살며 멸종위기 언어를 연구한 지 거의 20해가 다 되어갑니다. 삶의 대부분을 책 속에서 연구실에서 보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제 모든 전문적 확신이 흔들리고 마음 깊은 곳이 낯설게 요동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믿어온 것들을 하나씩 다시 묻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우바우의 새벽은 조용히 밝아왔습니다.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집집마다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 노점들을 열 준비를 하는 상인들의 분주한 손길.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았는데 섬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내일이면 자카르타로, 다시 모레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익숙한 연구실로, 동료 학자들 사이로, 제 인생 대부분을 차지했던 안정된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몸 한쪽 깊은 곳에서 뭔가가 자꾸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만이 아침 식사 후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틀 전 처음 마을을 찾아가던 그 길을 다시 올라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길인데도 마치 풍경이 부드러워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학교는 여전히 나무들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지만 첫날과 달리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벽면의 노란 페인트도 더 밝아 보이고 건물 주변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도 한층 더 반가웠어요. 정 선생님은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보였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 아픈 허리를 감추는 듯한 조심스러운 동작. 이 외딴 마을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5년을 버틴 사람이 가진 세월의 흔적. 아이들 아침 수업 중이에요. 마음껏 보세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교실 뒤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규모가 작았습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 15명 정도가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비딘이 앞에서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눈빛엔 더 이상 학생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선생님이었어요. 스스로의 언어와 글자에 대한 확신, 아이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 꼼꼼하게 따은 머리, 손보다 조금 큰 연필을 꼭 쥐고 글자를 쓰고 있던 여자아이. 이름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시티였습니다. 입술을 조금 내밀고 온 신경을 종이에 집중한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제 딸이 7살이던 어느 저녁 주방 테이블에서 이름을 처음 혼자 써보겠다며 연필을 꽉 잡던 모습. 엄마, 나 성공했어. 하며 저를 올려다보던 그 반짝이던 눈. 그 순간이 생각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한 쓰기 연습이 아니라는 걸요.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 언어를 글자로 표현해보는 아이의 순간. 존재하지 않던 문자가 이 작은 손끝에서 처음 모습을 갖추고 있는 순간. 그 놀라운 장면을 저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묻더군요. 특별한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제 얼굴에 이미 다 써 있었겠죠. 우리는 교실을 벗어나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둥 위에 나무집들 사이로 난 좁은 길, 바람에 펄럭이는 밝은색 빨래, 고요한 모습으로 낮잠을 자던 개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장소였어요.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곳.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조용하고도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던 거죠. 정 선생님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늘진 현관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주름이 켜켜이 쌓인 얼굴, 깊게 굽은 허리, 거칠고 떨리는 손. 그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읽고 있었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찌아찌아어로. 그분의 표정에는 두려움, 경이로움,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지만 그 울림은 제 마음까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라만이 조용히 번역해주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할머니, 오늘 할머니 이름 쓰는 법을 배웠어요. 어릴 때 저에게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그 이야기들 다시 들려주시면 제가 써서 남겨둘게요. 편지를 읽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주저앉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삶 전체를 담은 눈물이었어요. 평생 처음 받아본 편지래요. 라만의 번역이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무엇인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넘게 자신의 언어로 글을 쓸 수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교과서는 외국어였고 문자는 더욱 낯설었죠. 그녀의 아이들은 그 언어를 배우지 못했고 그녀의 이야기들은 세월 속에서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할머니의 손에 손녀가 처음으로 써 내려간 그들의 언어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번역했습니다. 시티가 옛날 이야기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적고 있어요. 내 딸은 그걸 배우지 못했지만 내 손녀는 그 이야기들을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새 세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말로만 전해오던 할머니.
그걸 잃어버린 중간 세대. 그리고 이제 글자로 다시 되찾고 있는 손녀.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숨기고 싶지도 닫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유지해온 학자의 거리감이 그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우리는 다시 학교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일 떠나시죠? 네.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써야 할 글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실 때는 결점을 찾으러 오셨죠. 저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무너져야 할 건 제 고정관념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마음은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야만 하는 일이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날 오후 산길을 내려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제 마음속에서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계속 말하는 듯 했죠.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해질녘의 바람이 천천히 언덕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을 때 저는 조용히 혼자 앉아 그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바우바우 마을을 내려다보는 그 언덕은 마치 지난 사흘 동안의 모든 장면을 저에게 다시 보여주는 듯 했죠. 무릎 위에는 가죽 노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 페이지는 텅 빈 채 그대로였습니다. 늘 연구 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기록을 채워 넣던 제가 이번만큼은 단 한 줄도 쉽게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래쪽에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을의 평온한 삶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불빛, 연기 속에 섞여 올라오는 향신료 냄새, 염소를 몰고 돌아오는 남자, 빨래를 거두는 여자, 그리고 학교에서 흘러나오던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표면적으로는 다 평범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그들의 일상 그대로였죠. 그런데 그 안쪽엔 제가 사흘 동안 목격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올 때만 해도 저는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찾을 생각뿐이었습니다. 학자로서의 회의감, 그리고 한국 문자를 외국 소수 민족 언어에 적용한다는 이 비현실적인 시도가 지닌 구조적 위험들만 눈에 들어왔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강국, 경제 중심지, 자기 문자를 자랑하는 나라라는 이미지 속에 갇혀서 외국의 소수 부족 언어를 돕는 이런 프로젝트가 과연 순수할 수 있을까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제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스스로 흔들어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 회의감은 바람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노트 위에서 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숫자와 도표로는 이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밤 늦게까지 묵민이 정리해둔 통계를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성공이었어요. 문해율, 세대 간 소통 빈도, 학습 속도 어느 하나 부정할 수 없는 수치였죠. 그런데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건 그보다 더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얼굴들. 단순한 학문어로는 담기지 않는 감정들. 그리고 단 한 번의 글쓰기에서 시작된 인생의 변화들. 저는 언덕에 앉아 마치 먼 과거의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처럼 그 사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정 선생님. 아직도 제 귀에는 그녀가 했던 그 짧은 말이 들립니다. 아이들이 이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았죠. 평생을 이곳에 묶으며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모두 내어주고 심지어는 고향에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절반도 받지 못하면서도 필요하니까 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묵민 역시 그 헌신을 가시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기록과 연구가 없었다면 정 선생님의 노력은 그저 좋은 이야기에서 멈췄을 겁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결과로 만들어낸 사람. 그의 존재가
이 프로젝트의 두 번째 축이었죠. 그리고 아비딘.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를 쓰는 법을 처음 배운 세대였고, 지금은 그 지식을 두 번째 세대에게 전하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존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다시 자라나는 힘. 그 아이들과 함께 교실을 채우던 그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 그들이 종이에 글자를 적어 내려가던 작은 손동작 하나하나가 사실은 사라져가던 언어의 생명을 다시 이어붙이는 행위였습니다. 아이들의 글쓰기 연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증명이었죠. 그 모든 생각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동안 저는 도저히 페이지 위에 전문가의 문장을 적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짧은 문장을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처럼 적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자.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을. 노트를 덮고 일어서니 마을 아래쪽에서 라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교수님,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언덕에서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 마지막 금빛이 학교 지붕 위에서 번쩍였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이 장면을 절대 잊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라만과 함께 내려가던 길목에서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바로 시티였어요. 할머니에게 평생 처음으로 편지를 써주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한눈에 정성이 보이는 글자들이 쓰여 있었죠. 한글로 적힌 찌아찌아어 문장과 둘이 웃고 있는 그림. 라만이 번역해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언어가 없어지지 않게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에게 제 눈높이를 맞추듯 무릎을 굽혀 앉았어요. 그래. 약속할게. 꼭 모두에게 말할게.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밝았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것처럼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 속에 가족의 이야기, 마을의 기억, 조상들의 모든 발자취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하지 않는 산과 바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변화들. 돌아가면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논문, 강의, 회의, 학회. 그 모든 익숙한 세계가 저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시선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본 것, 느낀 것, 약속한 것. 그 모든 건 제 인생에서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이정표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언어가 죽는 것이 필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단 한 명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요. 공항 불빛이 가까워질 즈음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티가 준 편지가 조용히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마치 책갈피처럼 앞으로 제가 써 내려갈 새로운 장을 인도해주는 작은 등불 같았죠. 저는 그 노트를 꼭 닫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준 이 편지 평생 잊지 않을게. 그리고 꼭 지킬게. 바우바우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제 이야기가 되었고 단지 그들의 언어를 살리는 일을 넘어서 제 인생을 다시 쓰게 하는 새로운 문장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달았습니다. 글자의 힘은 소리를 적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희망은 언제나 가장 작은 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밤 비행기를 타기 전 조용히 눈을 감으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지만 그들이 써 내려갈 내일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저는 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바우바우에서 얻은
마지막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제목은 아마 이렇게 불리게 되겠죠. 글자의 힘.